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세상 특별한 말잔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 오늘도 역시 김영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저희가 2주 연속 군대 문제로 토론했는데 네. 3주 연속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난주 김영민 평론가가 여기가 국군방송이냐. 그래서 예. 네,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한국군 말고 이스라엘군이나 팔레스타인군 이야기는 어떨까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군대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희 아나운서가 오늘 할 이슈를 소개해 주면서 마이크도 가져가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받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토론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토론에 또 같이 잘 녹여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 제목이 지하철에서 몰카범 신고하고 집에 왔더니 와이프가 대성통곡을 하네요 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사연의 당사자가 이 몰카범을 신고를 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그거를 이제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막 울면서 아니 그런 짓 함부로 하다가 그 가해자한테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떡할 거냐. 당신 자식 생각은 안 하냐 이러면서 나무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인 장모님까지 막 걱정을 하시면서 오늘 입었던 옷이랑 신발 가방까지 다 버리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당사자가 그 마무리에 가족들 뭐 특히 자식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는데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아빠로서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 과연 내가 죄인인가?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사실 이게 뭐 좀 이해가 가면서도 씁쓸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두 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당사자가 이제 몰카범을 잡은 것이 옳은 행동인지 아니면 가족한테 피해를 준 행동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어제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논쟁이 됐던 사안인데 네. 사실은 뭐 비슷한 이야기를 안 있었죠. 처음 한 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그 착한 사마리안법 네. 뭐 이게 논쟁이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구조 거부죄. 예?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구조를 해도 나한테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구조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뭐 아직 뭐 우리나라는 도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 논란의 연장선이 아닌가 싶어요. 싶은데 박지희 씨 이야기처럼 그 가족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괜히 나서서 뭐 이렇게 했다가 보복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에 말려 들어가서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네. 왜 뭐 폭행당하는 사람 도와줬다가 쌍방폭행으로 처벌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혹은 뭐 술 취한 사람들 이렇게 구조하려고 그랬다가 뭐 쌍방폭행범 혹은 뭐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거를 범죄가 저질러지는 걸 보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해버린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 사회가 또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다. 예. 범죄 신고는 이 수사 단서로 활용돼 가지고 범죄의 수사와 진압에 기여하는 바가 또 적지 않고요. 예. 보호법이 있는데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이 있어요. 여기 13조를 보면은 신변 안전 조치에 관해서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범죄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경찰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 사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법은 법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느냐가 하는 거죠. 그만큼 가족은 공권력이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럼요. 이렇게 불신이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법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이제 너무 가볍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법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그 우려, 이게 시민들의 보편적인 걱정임을 치안 관계자들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슷한 일이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 미국에서 한 2달 전쯤에 길 가던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흑인이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경비원들이 보고도 그냥 문을 잡고 들어가 버린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뭐 그 경비원들이 정직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일이 막 내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 예. 괜히 내가 그걸 말리러 뛰어들었다가 뭐 가족들에게 보복은 둘째치고 당장 내가 혹시 뭐 그렇죠. 피해를 당하는 게 꼴찌당할까 봐. 아닌가. 예, 이런 무서움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닥치면 또 무섭기도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지하철 퇴근길에서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거든요. 네. 근데 마침 퇴근하는 간호사분이 계셔가지고 응급처치로 살렸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저기 뛰어들어서 심폐소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일이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손쉽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은 또 이야기랑 다른 거니까. 저도 사실은 응급처치 할 줄 아는데 과연 그 상황에서 뛰어들어서 할 수 있을까는 좀 모르겠어요. 이 공직자가 있었다면 반드시 했어야 할 일들, 의무인 일들을 그렇죠. 예. 이거를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했다면은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야, 내가 공익을 위해서 했습니다면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구나. 그렇죠. 이런 뭔가 보상 체계가 아. 확실하게 견실하게 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뭐 LG에서 의인상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LG는 민간 기업이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두 분도 내 가족이 뭐 내 아내라든지 우리 뭐 내 자식이 이렇게 뭐 몰카범을 잡는다거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잡았을 때 걱정이 좀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걱정이 되죠. 예. 나무랄 것 같으세요? 나무라지는 못하고 걱정은 되고 네. 뭐 그런 양갈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착한 사마리안법 같은 게 앞으로 더 우리 사회의 논쟁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법도 조금 지금보다는 손질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다 입법행위예요. 이것도. 그렇지. 예. 사실 형사정책 전문가들 얘기는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요약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렇죠. 범인에게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된 경우고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보복범죄의 법정형보다 형이 중한 범죄의 경우 보복당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범죄보다도 이 범죄의 형량, 실제 했던 범죄의 형량이 더 높으면은요. 그러니까 보복범죄의 그 형량이 낮으면 이런 보복범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도 형이지만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더 무겁게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법이 정비가 된다면은 이 보복범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진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보복운전에 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벌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보복운전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없어졌다. 역시 법으로 처벌하면 조금씩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처벌. 그렇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적발 이것도 좀 확고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또 뭐 경찰 국가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올드박스님께서는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좀 적극적으로 신고도 하고 대처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빅 SJ님께서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이 범죄자들의 인권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은 뭐 예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복범죄자에 대한 그 처벌도 중요하지만 네. 위험에 노출된 신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도 필요해요. 그렇죠. 네, 뭐 예컨대 이주 비용을 제공한다든지 출소 이후에 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글쎄요, 이 신변안전 조치 이행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사 인력조차도 태부족인데 과연 신변 보호 인력을 경찰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 이건 또 간단치 않은 문제고요. 또 형사재판 같은 경우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범죄 신고자에게 그 기간 동안 그 이후에 제3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 재판 과정도 그렇잖아요. 아니 수사 과정부터 참고인 조사 받아야죠. 뭐 목격자 조사 받아야 되지. 네. 법정에 가서 증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다 털어서 해야 되는데 딱 귀찮다는 생각 들죠.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동영 작가님과 김용민 시사평론가님은 내 눈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찰칵찰칵 몰카를 찍고 있는 걸 발견을 했다면 거기서 바로 어떻게 제지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제지를 하실 것 같아요? 예. 와, 멋있으시다. 그래야죠. 뭐 그러면 그 범죄를 두 눈 뜨고 그냥 봅니까? 그렇죠.
이 작가님은 아닌가 봐요. 참 모르겠네요. 자신이 없네요. 이동영 앵커는 이제 YTN 라디오 진행을 위해서 참으실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에. 저는 몰래 숨어서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도망간다고 하면 제가 그 몰래 따라가가지고 경찰에게 위치를 좀 알려주는 방법으로 네,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그 4231님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군인 때 터미널에서 의식불명 환자 의식 찾게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생기면 무조건 도와야죠. 불이익이 생겨도 도와야죠. 라고 우리 김엄마와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 시민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비겁하게 빠져나가겠습니다. 방송을 위해서라고 하세요. 놀랍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아동학대 같은 것도 최근에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가 이 비슷한 이유라고 합니다. 신고자 정보가 누출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책 같은 거는 없을까요? 근데 이제 아동학대는 의무 신고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소아과, 뭐 병원의 의사라든가 혹은 어린이집 교사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 의무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정인양 사건도 우리 공익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근데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의무 신고자들이 신고를 참 잘합니다. 잘하는데 박 씨가 지금 지적해 주는 부분은 의무 신고자가 아닌 경우에 그때 과연 신고할 수 있겠느냐. 뭐 남의 가정에 왜 끼어들어? 뭐 오지랖이야? 아니면 또 보복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뭔가 친변 보호를 확실히 해주고 또 뭐 이거 가지고 인센티브는 좀 뭐 하긴 합니다만은 뭐 어떤 그런 절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꼬꼬무 토론 다음 주제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일본이 도쿄올림픽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뭐 올림픽 취소, 재연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또 독도를 두고도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또 이낙연 전 대표, 또 외교부와 서경덕 교수까지 일본 올림픽 지도에서 이 독도를 삭제하지 않으면 올림픽에 불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일본 네티즌들이 환영한다, 보이콧 제발 좀 해달라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일본 정부는 오늘 이제 독도를 삭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본이 독도를 지도에서 삭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올림픽 보이콧을 해야 한다? 아니면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을 위해서 올림픽에 참가는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지금 대권 주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표 없거든요. 당연히 세게 말하면 특히 일본하고 관계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정치인의 워딩이었다고 보고요. 네. 지금 보이콧 해야 된다? 아니면 참가해야 된다. 이게 결정하기 전에 저는 정부가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무능력하다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 동계올림픽 때 우리도 한반도 기 옆에다가 독도를 새겨 넣었었는데 일본에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거 빼라고. 그래서 빼줬어요. 빼줬는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같은 올림픽에 또 독도 표기. 근데 지금 저기는 못 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해줬는데 저기는 왜 못하느냐. 그러니까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도 문재인 정부였고 이번 도쿄올림픽도 문재인 정부니까 이건 어쨌든 어떻게 외교적 능력을 발휘해야 되더라도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일단 그것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점도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전 세계가 도쿄올림픽 참여에 주저하고 있는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와중에 도움을 줘도 정말 모자랄 판에 도움을 기대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웃 나라를 자극하고 있어요. 우리를 우습게 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그 문제로 보이콧하기보다는 일본의 방사능 공포 때문에 이 도저히 우리 선수들을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훨씬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저는 뭐 외교적 해결은 뭐 정부에서 알아서 할 테고 지금 뭐 정치인들 특히 정치인들이죠. 이제 강력하게 한 워딩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불참을 벌써 선언해버렸어요. 그렇죠. 도쿄올림픽에 불참을 선언했는데 북한이 불참 선언한 거에 대해서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하고 일본 정부는 상당히 지금 쇼크를 먹었단 말이죠. 근데 북한과 한국의 위상은 또 다르잖아요. 만일 한국이 불참 결정하면 정말 올림픽은 거의 못 치는 거랑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강한 워딩은 계속해서 해주면 일본이 마지못해서라도 들어주는 척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강한 워딩이 필요하다. 거기만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는 거는 당연하고 올림픽 참가 조건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다른 조건을 좀 내걸어야 된다라고 우리 김 엄마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작가님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아까 박지씨 말처럼 선수들이 4년, 지금 1년 밀어서 5년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로 그 선수들한테 불이익이 가면 안 되니까 보이콧까지는 좀 너무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만일 이번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한다면 IOC에 또 물어줘야 될 돈이 상당한 액수예요. 또 일본도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위험 부담을 저는 감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에서 강하게 이렇게 요구하면 결국은 우리 정부가 평창 올림픽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본 정부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네, 일단 솔로몬님께서는 아니 보이콧이고 뭐고 이거 안 열릴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일본 안에서도 올림픽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 그 스폰서 기업도 71곳이 이제 스폰서를 해주는데 단 6곳만이 개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강행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두 그럴 분은 어떻게 수밖에 보세요? 없는 이유가 일단 그 인프라 구축, 조직위원회 운영 여기 한 16조 넘는 돈을 투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IOC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하고 같은 입장이에요. 막대한 이권이 달린 뭐 중개권료라든지 스폰서십 그렇죠. 수입 이것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입장 수입은 포기하더라도 뭐 집에서 TV로 봐라 이렇게 하더라도 방금 얘기한 건 중개권은 포기 못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또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도 10월에 중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 총리로서는 정치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올림픽이에요. 아시다시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지면은 스가 총리의 운명은 불투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스가 총리로서는 개최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이런 스가 그렇죠. 총리의 뭔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갖고 거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게다가 지금 우리 국가대표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 국가대표도 그렇고 예선전이 지금 막 치러지고 있잖아요. 그 선수들은 백신을 이미 다 미리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백신 접종의 속도를 올리는 것? 뭐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본 국민들의 개최 반대 여론이 80%를 넘었다고 하네요. 예. 근데 지금 그 피키님께서 미국은 여행 금지 나라로 일본을 꼽았는데 이거는 미국이 올림픽 불참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 외교부가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한 바로 다음 날에 또 백악관에서 도쿄 올림픽 개최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오락가락하는데 미국도 좀 갈피를 못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거는 두 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뭐 이게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특히 일본하고 미국 관계가 끈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외교부 또 중앙정부 일본이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 미국 의회에 가장 많은 돈을 로비하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2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3배, 4배거든요. 근데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잖아요. 우리는 불법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왜 미국은 매번 한국보다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도 뭐 로비스트를 키운다든가 로비에 조금 돈을 써서 비등비등한 수준을 좀 맞춰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역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대학 교수가 그냥 얘기했을까요? 로비 받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점들. 그래서 우리도 조금 그런 로비 영향을 키울 필요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방역 염려는 합리적입니다. 9만 명이 입국한다고 하더라고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도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사람이 경기시설에 집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본에 모이고 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 이거 누가 이거를 간단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용민 평론가 말처럼 뭐 올림픽이 선수들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IOC 관계자, 언론이 뭐 자원봉사자 수만 명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경우 감염 우려가 큰데 IOC에서 이거를 미리 예상을 했는지 도쿄 올림픽 참가 선수들 코로나 걸리면 본인 책임이다. 본인 책임.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스가 총리가 올림픽 취소를 결정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는 스가 총리가 취소를 요청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다. 대회는 개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회는 개최하고 책임은 우리가 최대한 덜 지겠다. 이런 생각 아닌가요? 아, 그래요. 뭐 결국은 뭐 선수들은 백신을 맞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관계자들 그것도 염려될 부분이고 박지희 씨는 백신 맞았죠? 네, 저는 1차 이제 맞았고 예. 2차를 7월에 맞습니다. 예. 네. 올림픽 구경 갈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안 가겠습니다. 네,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얌전히 국내에 있겠습니다. 예. 네, 뭐 우리 김영민 평론가는 백신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네, 예. 언제 하실 거예요? 예, 조만간 전화로 네. 신청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기 이동영 앵커는 예, 오늘. 맞으셨어요. 예, 오늘 왔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이동환 작가님은 일어도 잘하시고 하니까 아마도 가서 힘을 그럼 두 분은 실어주세요. 좀 한 스튜디오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각자 스튜디오에서 마스크까지 쓰는 게 조금 답답한데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방송국의 지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스크는 못 벗지만 네. 글쎄요. 다음 주부터는 한 스튜디오에 할 가능성도 있어요. 오, 네. 저희가 백신을 맞아서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일본 올림픽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는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에서 좀 꼭 책임지고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영토 하시고.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이걸 네. 양보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독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일본의 지도에 지금 시 오브 재팬으로 돼 있거든요. 네. 아, 네, 당시 평창 올림픽 때 우리가 동해로 표기한 것 가지고도 일본은 항의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마찬가지 논리면 우리도 왜 그게 시 오브 재팬이냐 따져야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독도와 이 영해 문제, 영해 명칭 문제 이 두 가지가 지금 논란이 됐고 논쟁이 붙었기 때문에 저는 외교부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취하느냐 이건 또 우리 국민들 자존심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만일 평창 때 이런 일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뻔뻔스럽게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 감정을 잘 생각해서 외교부가 좀 철저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페트루치아님께서 우리는 그럼 다음 올림픽 때 대마도도 그릴 거야. 네, 정말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 지도에서 이 독도는 꼭 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